예, 이번 파일은 2016학년도 1학년 1학기 2회고사를 대비한 세 번째 파일입니다. 시험 범위는 4단원 광학성 중에서 중단원 1, 181페이지까지가 1학년 1학기 2회고사 시험 범위예요. 먼저 세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소단원 제목이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무엇이냐면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구조. 세포는 한마디로 세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생각하면 돈의 가장 작은 단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의 가장 단위는 보통 100원 정도 되겠죠? 아니면 10원짜리, 아니면 1원짜리, 이렇게 1원짜리가 10개 모여서 1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원이 되고 1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돈의 가장 작은 단위는 1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생물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 하나씩을 다 찾으라고 할 때 그런 알갱이들을 세포라고 해요. 우리 교과서 156페이지 보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자기가 뚝딱뚝딱 조립해서 만들어서 코르크, 와인에 들어있어 와인 뚜껑에 들어있는 거 무슨 이렇게 돼서 좀 약간 말랑말랑하고 갈색인 그런 코르크 조각을 얇게 들어서 봤더니 어떤 방 같은 것들로 이렇게 코르크 조각이 방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방 같은 것을 세포라고 이름 명칭하고 영어로는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런데 두 가지로 구별해요. 어떻게 구별하냐? 구조적인 단위다. 즉 구조적으로 가장 작은 알갱이다. 세포는 생물을 이루고 있는 덩어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기관이든 어떤 생명체든 가장 작은 것, 구조, 그 세포, 어떤 생명체의 전체 형태, 생명체의 모양, 생명체의 외형, 아니면 그 안에 다 채워지는 것들, 어떤 것들을 이루고 있는, 만드는 거에 가장 작은 단위. 즉, 구성, 만든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가장 작은 알갱이가 세포란 뜻이고요. 또 하나는 기능적 단위라고 적혀있어요. 생명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세포다라는 뜻이에요. 영양분을 만들 때는 광합성을 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는 세포다. 즉 식물세포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 세포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도 존재하고, 우리가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도 존재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도 존재하고, 근육으로 힘을 내는 것도 존재할 때 각각의 일을 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세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는 일반적으로는 정의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구조고, 구조적인 단위로 쓰이기도 하고 기능적인 단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세포가 우리 생명체의 몸을 구성한다는 걸 알았는데 157페이지 보면 세포의 모양과 기능이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세포. 우리 사람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저로 설명하면 먼저 피부가 존재하겠죠. 피부의 일을 하는, 즉 외 바깥쪽과 제 몸의 안쪽을 보호하는 피부의 일을 하는 세포는 상피세포 혹은 피부세포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되고, 상피세포라고 해서 보호하는 세포가 존재하겠고, 그 다음에 근육세포도 존재하겠죠. 근육, 어떤 일을 할 때 근육세포도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신경세포도 존재하겠죠. 신경, 제가 만지면 만졌다는 것을 제 뇌가 인식하는 거, 또는 피부, 신경, 근육 말고 뼈도 존재하겠죠. 뼈. 식물의 경우는 물관이나 체관을 합쳐서 관다발이라고 하죠. 관다발을 만드는 관다발 조직을 만드는 세포가 존재하겠고, 역시 표피가 존재하겠고, 또는
기본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을 만드는 그런 세포들도 존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존재하는 세포들이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모양만큼 다양한 기능들을 해요. 그래서 피부 세포들이 모여서 피부를 만들고,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을 만들고, 신경 세포들이 모여서 신경계를 만들고, 뼈 세포들이 모여서 뼈를 만들고,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미경으로 얘네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 교과서에는 158페이지 프레파라트 만드는 것부터 되어 있지만, 저는 정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160페이지에 있는 162페이지에 있는 현미경부터 설명을 할게요. 현미경은 작은 것을 확대해서 보는데, 어떻게 작은 것을 확대해서 보냐, 162페이지 현미경의 기본 구조를 대충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렌즈가 존재해요. 렌즈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렌즈를 접안 렌즈라고 할 거예요. 접안 렌즈는 닿는다, 안이 눈이고요. 눈과 닿는 렌즈에서 눈을 여기다 대서 여기는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면, 구멍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게 빛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경통이라고 해요. 이거를 경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미경은 이 경통에 여러 가지 구조가 되어 있겠지만 동그랗게도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선생님이 현미경 돌려서 보지 않고 이것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회전판이 존재해요. 이 회전판에는 렌즈가 3개 정도 있는데 바로 아래쪽으로 보는 렌즈가 우리가 관찰할 렌즈, 돌려서 얘가 일로 가면 관찰할 렌즈가 요 렌즈가 되는 거죠. 얘가 일로 가면 관찰할 렌즈가 요 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판으로 돌릴 때 이때 돌아가는 렌즈가 바로 대물 렌즈가 될 거예요. 대물 렌즈의 뜻은 대한다, 물체를 대하는, 물체와 만나는, 닿는 건 아니지만 물체를 보는 렌즈라는 뜻입니다. 물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물체는 어떤 공간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놓여져 있는 데를 재물대라고 해요. 물체를 여기다 놓는데, 보통 여기다 놓는 물체는 프레파라트라고 합니다. 프레파라트를 여기다 놓고 이것이 재물대가 될 거예요. 재물대에는 재밌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재물대에 프레파라트를 딱 올려놓으면 프레파라트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 속에서 빛이 나오는데, 빛은 조명장치에 의해서 빛이 발생한 빛이 우리가 관찰한 물체를 통과해서, 관찰한 물체에 통과하는데 물체가 얇으니까 빛이 통과하면서 관찰한 물체의 외형이 보이겠죠. 그래서 요 렌즈 속으로 빛이 들어가면 꺾여서 우리 눈으로 나올 때 요 렌즈와 요 렌즈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관찰한 물체가 확대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손잡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에 나사가 2개 있어요. 큰 나사는 조동 나사고, 작은 나사를 미동 나사라고 하는데, 얘네가 돌면 요 재물대가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이게, 관찰할 것을 잘 보이게 해주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나사가 바로 조동 나사, 미동 나사가 됩니다. 현미경의 구조를 제가 잘 못 그렸어도 대충 보면 162페이지처럼 대충 그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 프레파라트 고정시킬 수 있는 클립도 있죠. 현미경은 접안 렌즈,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렌즈, 대물 렌즈, 프레파라트랑 마주하는 렌즈, 관찰할 물체랑 마주하는 렌즈, 빛이 지나가는 경통, 대물 렌즈는 회전판에 의해서 돌릴 수가 있고요. 관찰할 물체인 프레파라트 올려놓는 재물대가 있고, 이 재물대를 위아래에 올려서 초점을 정확히 맞추게 하는 조동나사, 미동나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미경은 다 사용할 거고, 이 조명장치와 전기 연결해서 여러분들 실험했듯이 전원장치 딱 연결하면 조명장치 불 켜고 나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프레파라트는 관찰할 것이니까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158페이지에 있어요. 프레파라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까? 프레파라트를 만들 때는 첫 번째 이런 모양의 유리가 있었죠? 우리는 이런 모양의 유리를 받침 유리라고 해요. 다른 말로 슬라이드 글라스 똑같은 말이에요. 받침 유리가 존재하면 이 받침 유리 안에 관찰할 물체를 이렇게 딱 놓을 거예요. 뭐 양파 표피 세포를 올려놔도 되고요. 사람의 입안 상피 세포를 올려놔도 되고요. 뭐 문질러도 되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덮개 유리를 덮을 거예요. 덮개 유리를 덮을 거예요. 우리는 이 유리를 덮개 유리, 덮개라서 다른 말로 커버 글라스라고도 해요. 덮개를 덮을 거예요. 근데 이 물체가 물기가 있는 검정말이나 이런 거면 괜찮지만 뭐 마른 물체일 경우에 특별한 물체일 때 덮개 유리를 붙이기 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덮개 유리를 하면 물이 덮개 유리에 골고루 퍼져서 좀 더 잘 붙고 고정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염색약을 여기다가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게 아니라 스포이드로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물 때문에 염색약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쫙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쪽에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여과지를 대면 이게 쭉 들어가면서 염색이 되고 잠시 뒤에 만들어진 이 프레파라트를 관찰할 거예요. 관찰할 때는 당연히 저배율부터 관찰하고 그 다음에 고배율로 관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FM대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염색약이 전문적인 염색약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가르쳐줬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158페이지에 있는 요 순서대로 만들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근데 저배율, 고배율, 저배율부터 관찰하고 고배율부터 관찰하는데 이 배율을 어떻게 구하냐? 배율은 아까 전에 본 저반 렌즈 배율이 적혀 있어요. 보통 10 또는 15라고 적혀 있습니다. 곱하기 대물 렌즈. 제가 그랬던 그림이나 162페이지 그림을 참고하면 대물 렌즈는 4배와 10배와 40 또는 20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10짜리 저반 렌즈에 4짜리 대물 렌즈가 있으면 40배로 보이는 거고 15짜리 저반 렌즈에 40짜리 렌즈 연결하면 600배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물 렌즈, 저반 렌즈를 이용해서 현미경의 배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것만큼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동물과 식물, 즉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요. 세포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레파라트를 만들었을 때 유의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식물 프레파라트예요. 그 다음에 동물 프레파라트에서 염색약이 달라요. 여기는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염색약을 쓸 거고요. 여기는 메틸렌 블루라는 염색약을 쓸 거예요. 이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특성에 알맞게 된 염색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염색은 서로 교환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학생이고 다음에 교과서에 어떻게 안내가 되어 있냐? 식물 프레파라트에서 즉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을 염색약으로 쓰고 동물은 메틸렌 블루를 염색약으로 쓴다 라고 해서 시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각각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세포를 관찰하면 세포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세포를 봤을 때 세포의 구조, 기능, 세포 안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이 그림이 160과 161페이지에 동물세포, 식물세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물세포부터 살펴볼게요. 동물세포는 전체적으로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세포질이라고 하고 세포 바깥과 세포질을 구별해주는
것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 세포의 모든 기능을 변장하는 중요한 정보들은 핵 속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동물세포도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렇게 교과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세포가 숨을 쉴 수 있고 세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동물세포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동물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동물세포 말고 얘가 동물세포면 식물세포도 있겠죠. 그럼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식물세포는 좀 각진 모양, 정확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서 역시 세포막이 존재하겠고 그 다음에 세포질도 똑같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똑같이 핵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미토콘드리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미토콘드리아 구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세포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세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큰 액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세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막 바깥쪽에 조금 더 두꺼운 벽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얘를 이 벽 같은 것을 세포벽이라고 하죠. 또 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하는 그러한 구조체도 존재해요. 광합성을 하는 구조체를 우리는 엽록체라고 해요. 이게 동물세포가 다른 식물세포예요. 식물세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미토콘드리아 존재하겠죠? 똑같이 핵도 있겠죠? 액포도 있겠죠? 세포질도 있겠죠? 세포막 있고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벽 있고 엽록체가 있어요. 161페이지에 보면 각각 160과 161페이지에 보면 굵은색 글씨로 이러한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정말 중요한 표가 하나 있는데 어떤 표가 있냐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한 작은 구조물, 세포질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엽록체는 동물세포가 없고 세포벽도 동물세포가 없어요. 160페이지에는 액포는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액포 중에 어떤 액포는 동물세포가 가지고 있기도 해요. 우리 교과서는 정확하게 설명한 게 그림에서 설명이 됐어요.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모든 동물세포를 찾아봤더니 어떤 동물세포,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그만 어떤 동물세포들은 액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포는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엽록체와 세포벽,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다 라고 되어 있고 16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보면 세포 안에 작은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식물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식물은 어떠한 세포가 모여서 특정한 세포들이 특정한 아주 작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들이 있을 때 이러한 조직들이 같은 일을 하는 조직들이 특정하게 모인 것을 우리는 조직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계들 몇 가지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죠? 잎이나 혹은 줄기나 혹은 뿌리 이렇게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죠. 세포는 구조적인, 기능적인 가장 작은 단위니까 당연히 아는 것이고, 세포들이 모였을 때 같은 일을 하는 애들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피 조직, 안쪽과 바깥쪽을 구별하는 조직, 울타리 조직, 광합성을 많이 하는 조직, 해면 조직, 광합성을 하기도 하지만 공간이 많아서 기체가 다닐 수 있는 곳. 표피 조직에는 당연히 공변세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물관 조직, 체관 조직, 형성층, 생장층 전부 다 조직입니다. 근데 조직계가 존재해요. 식물세포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직계란 세 가지로 나누는데, 표피 조직계와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와 그 다음에 기본 조직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적당히 모여서 잎이 되고, 이 세 가지가 적당히 모여서 기관이 되고, 줄기가 되고, 이 세 가지가 적당히 모여서 뿌리가 됩니다. 예. 정확히 배치와 배열과 구별이 될 수 있게 나눠주면 각각의 기관이 되죠. 그래서 기관은 조직계가 모여서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죠. 기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양기관, 그 다음에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식은 식물이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꽃을 만들어내죠. 꽃도 생식기관.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만들어지죠. 열매도 생식기관이 됩니다. 그거 외에 영양기관은 식물이 살아가는데 영양분을 만들어낸 영양분을 이동하고 보관하고 또 영양분 만들기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러한 기관 전체예요. 그래서 뿌리도 영양기관, 줄기도 영양기관, 잎도 영양기관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각각의 기관, 영양기관 세 가지. 식물은 특별할 때, 즉 번식기를 제외하고 꽃이 필 때를 제외하고 생식기관이 그렇게 생식기관도 다 식물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죠. 특정한 시기에 존재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은 영양기관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영양기관을 알아볼 건데, 뿌리, 줄기, 잎의 순서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영양기관 중에서 첫 번째 뿌리를 알아봅시다. 뿌리는 교과서 166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뿌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뿌리의 일은 먼저 지탱과 지지를 해주죠. 뿌리가 있어야 식물이 고정이 되죠. 고정도 하죠. 고정. 예. 그리고 뿌리는 물을 흡수하고 양분 중에서 무기양분도 흡수를 해서 식물이 필요한 물과 무기양분을 공급시켜주죠. 식물의 뿌리는 자기한테 유리한 이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지와 물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디에 구성이 되죠? 예, 흙 속에 뿌리가 들어가죠. 물이 흙 속에 고이되시고 또 흙에 고정이 돼야, 뿌리가 박혀 있어야 지지와 고통이 되겠죠. 그러면 흙 속에 뿌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갈까? 식물을 처음 키울 때, 즉 씨앗을 딱 뿌리면 뿌리가 먼저 보통 발생을 하는데, 이 뿌리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흙을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세포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생장점이라고 해요. 생장점에서 기본적으로 세포의 수가 늘어날 거예요. 처음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몇 개가 돼서 점점 작은 세포들이 조금 크고 조금 크고 조금 크고, 이 세포가 좀 더 크고 적당한 정도의 크기가 될 때까지 되면 계속 그 정도 세포가 늘어나죠. 그래서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 생장점이에요. 세포 수가 늘어나요. 여기서만 늘어나요. 그래서 생장점이 잘라지면 늘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생장점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 보호를 해주는 곳을 우리는 뿌리골무라고 하죠. 골무는 바느질할 때 손 따갑지 않게 하는 것을 골무라고 하는데, 뿌리골무는 생장점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왜냐?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흙 속에 뭐 딱딱한 것이 생장점을 다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뿌리를 뭔가 보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결과적으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뿌리 안쪽에 흡수된 물이 지나가는 물관이 존재해요. 뿌리 안쪽에 물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뿌리도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물관 바깥쪽에 체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기본적으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고 물관도 있고 체관도 있습니다. 근데 물관은 가운데 존재하죠. 그리고 뿌리가 이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해서 적당하게 다 이동을 시킬 텐데, 그럼 당연히 뿌리들도 이렇게 세포 기본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물을 흡수할 때 요 표면에서만 이렇게 흡수하면 겨우 요 정도 요 면적으로만 들어올 텐데, 표피 중에 이렇게 표피 세포 하나가 이렇게 세포 하나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길게 삐져나와서 이렇게 되는 요 구조를 우리는 뿌리에 있는 털이다라고 해서 뿌리털이라고 합니다. 이 뿌리털이 존재하면 요것만 요 부분에서만 물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물을 흡수하겠죠. 여기 넓어지죠. 그래서 뿌리털은 표면적으로 넓어져요. 또 하나 뿌리털이 이렇게 들어가면 마찰력이 세지고 땅속에 더 잘 박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털은 식물의 뿌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털은 제가 그린 것처럼 세포 하나가, 표피 세포 하나가 특정하게 길게 삐져나오고요. 그래서 뿌리털은 표피 세포가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의 구조는 제가 그림은 비록 좀 못 그렸지만 여러분들 교과서 16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표피는 뿌리 내부를 보호하는 것이 되겠고요. 체관과 물관이 다 안쪽에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물관이 뿌리 가운데 쪽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넘겨보면 168페이지에 뿌리는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 흙에서 흡수를 해야 돼요. 흙에서. 그러면 어떻게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할까?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할 때마다 식물체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거 내 거 필요한 거야 가질래, 필요한 거야 가질래, 에너지를 흡수하면 식물체가 살기 힘들어지겠죠. 가만히 있어도 물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식물은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흡수합니다. 이 삼투 현상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우리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안내해요. 봅시다. 당근을 구했는데, 당근을 구하는데 가운데 부분을 파서 구할 거예요. 다시 제가 그림을 그리면 당근을 중간에 구해서 가운데 부분을 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 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설탕을 집어넣으면, 설탕을 집어넣으면 잠시 뒤 시간이 지나면 바깥쪽에 물을 채워준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물을 채우고 당근이 벽이 존재하니까 설탕까지 물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탕이 녹아요. 이게 녹아요. 왜 녹을까? 생각해 봤더니 당근이 바깥쪽에 있는 물을 설탕 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리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작용을 삼투작용이라고 해요. 삼투작용은 왜 일어났을까요? 왜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 이쪽은 설탕의 농도가 열나 많고 여기는 물만 있죠. 그래서 자연계는 무엇인가 많이 있으면 서로 섞이려고 해요. 중간 농도로 변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농도가 진하고 여기 농도가 없어요. 약해요. 그럴 때 설탕이 일로 가면 편한데 당근은 세포 벽과 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나가요. 설탕이 나가서 설탕이 골고루 녹는 현상이 못 일어날 때는 물이 통과해요. 물이 거꾸로 가서 설탕을 녹일 거예요. 그러면 진했던 설탕보다 녹은 설탕물이 농도가 덜 진하겠죠. 조건이 요 세포막과 같은 조건이 필요해요. 168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냐? 세포막이 존재하는데 세포막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데, 물과 같은 알갱이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설탕과 같은 알갱이는 못 지나가요. 그러면 바깥쪽에 이 설탕이 일로 나가야 농도가 똑같아질 텐데 이 설탕이 일로 못 나갈 바에는 물이 일로 가면 설탕물의 농도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요 구멍을 통해서. 물은 훨씬 더 작은 알갱이가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야, 세포막은 어떤 성질이 있냐? 덩어리가 큰 영양분은 못 나가도 덩어리가 작은 무기양분이나 덩어리가 작은 물은 통과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물과 무기양분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포 속으로. 뿌리 속으로.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169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169페이지를 보면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뿌리는 이렇게 단면적으로 딱 그렸을 때 물관이 존재하는데 이 물관은 고농도예요. 설탕과 같이 고농도고 뿌리털의 표피에 이렇게 뿌리털에 있으면 물이 여기 흙에 있는 저농도의 물이 이렇게 물관의 고농도 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고 이때 물에 녹아있는 무기양분도 같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림 한번 169페이지 이해해보면 저농도에 있는 물이 고농도에 있는 물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물관에 물이 차면 쭉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이 바로 삼투 현상이에요. 그래서 169페이지와 168페이지에 보면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식물은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한다. 삼투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배추,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막 뿌려놓으면 탱탱하던 배추가 부드럽게 돼요. 배춧잎이 힘이 없이 막 늘어져요. 그리고 물이 생겨요. 왜냐? 배추 속에 물이 들어있었는데 바깥쪽 소금이 너무 농도가 진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바깥쪽 소금을 좀 녹여서 농도를 낮출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0페이지 줄기를 볼게요. 줄기는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줄기의 역할을 보면 줄기는 뿌리와 잎을 연결하죠. 뿌리와 잎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지를 뻗고요. 그 다음에 이동 통로가 되죠. 어떤 것이 이동 통로가 되냐?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가지를 뻗은 게 줄기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가지를 뻗어야 넓은 영역에서 햇빛을 받을 수가 있고 가지를 뻗어야 씨앗이 더 멀리 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줄기는 뿌리와 잎을 연결하고 가지를 뻗어서 식물 자체의 영역을 표시할 수가 있고 이동 통로,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줄기를 관찰할 때 우리는 쌍덩이 식물과 맷덩이 식물로 관찰합니다. 쌍덩이 식물은 일반적으로 콩나물처럼 잎이 넓은 애들, 수덕잎이 2개인 애들, 이런 애들은 줄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봤을 때 줄기의 관다발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동그랗게 환형 또는 고리형 이렇게 보이는 것이 쌍덩이 식물이에요. 맷덩이 식물은 줄기가 옆으로 봤을 때 관다발이 불규칙하게 보여요. 불규칙하게 보여요. 재밌는 점은 불규칙하던 규칙적이든 색칠한 부분, 즉 색칠한 부분, 조금 더 안쪽 식물체 줄기를 기준으로 안쪽 이 안쪽이 물관이에요. 관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막 꽂혀 있어요. 그림을 볼게요. 그림은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관이 막 꽂혀 있어요. 이런 구조를 관다발의 물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쌍덩이 식물의 바깥쪽은 세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세포가 늘어나요. 세포가 늘어나면 두꺼워지겠죠. 예.
즉 부피 생장을 할 수 있는 형성층이 존재하고, 바깥쪽에도 관이 꼽혀 있어요. 근데 이 관은 영양분이 지나가는, 식물체가 만들어 놓은 영양분이 지나가는 체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관다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쌍떡니 식물은 관다발이 동그랗게 구성이 되어 있다. 외떡니 식물은 관다발이 불규칙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 물관과 체관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것이 물관이다. 안쪽에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 물관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2페이지부터 잘 살펴보면, 물관은 물이 지나가는 통로이고, 물관은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관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벽이 없어지면서 아래 위로 뻥 뚫려 있다. 관처럼. 그 다음에 체관이 존재하는데, 체관은 영양분이 지나가고요. 만든 영양분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이고요.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아, 물관은 죽은 세포였는데.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고요. 체관이. 그 다음에 아래 위 세포와 세포로 연결되는데, 세포 벽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영양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관과 체관, 쌍떡니 식물에서는 형성층까지 합쳐서 이런 것을 관다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172페이지 보면, 관다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죠? 뿌리는 가운데 쪽에 존재하는데, 쌍떡니 식물의 경우에 관다발이 양쪽으로 펼쳐져서 각각 잎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잎에서의 관다발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잎맥이 됩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형성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생장점에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뿌리가 길어진다고 했는데, 똑같이 형성층에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부피가 늘어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식물체는 형성층과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니까 길어지고 두꺼워지고, 이런 작용을 해서 식물이 성장할 수가 있죠. 생장,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4페이지 잎을 공부할 건데, 잎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식물체에서 잎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식물체에서 잎은 광합성, 이제 다음 소단에서 배우는, 다음 중단에서 배우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영양분을 합성해요. 해야 에너지를 저장해요. 이게 광합성 작용이에요. 근데 합성한다 하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이 재료가 물,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해야 되고요. 물은 땅 속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물을 땅 속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 줄기에서 잎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잎의 단면들을 그림으로, 제가 잘 못 그리겠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잎에도 어떠한 보호해주는 곳이 존재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보호해주는 작은 세포들을 표피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표피 조직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조금 더 얇은 그런 층이 존재해요. 예. 층이 존재해요. 그러면 요 표피 조직 밑에 빽빽하게 기본 조직들이 있는데, 이 기본 조직 중에서 우리는 요 부분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울타리 조직은 식물세포와 엽록체가 있는 식물세포가 빽빽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고 여기서 광합성을 연락 많이 할 거예요. 울타리 조직에서. 울타리 조직 바로 밑에는 잎맥이 존재하는데, 위쪽에 물관이고, 물관이 많이 있고요. 아래쪽에 체관이 존재했죠. 왜 위쪽에 물관이었지? 이거는 172페이지 그림에 해결이 되어 있어요. 172페이지 그림에 보면 물관이 위쪽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쪽에 그림을 그리면 물관이 이렇게 돼서 잎으로 이렇게 가서 이게 물관. 관다발에서 물관문이 중요하니까 안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체관이 바깥쪽에 존재하고, 아래쪽으로 가서 체관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존재할 때 관다발의 안쪽에 있는 물관이 잎에서 위쪽에 물관으로 연결이 된다. 이 사실도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타리 조직 밑에는 듬성듬성 역시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 밑에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조직을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듬성듬성 있다가 보니까 공간들이 많고 이 공간들의 기체, 이산화탄소, 또 물이 증발이 된 수증기 이런 애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공급이 되겠죠. 꽉 차 있으면 멀리까지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되어 있어 필요하고 또 듬성듬성 되어 있어야 잎이 부러지지 않아요. 휘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해면 조직이 존재하고 아래쪽에 역시 똑같이 표피가 존재해요. 아래쪽에 똑같이 표피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표피 중에 공변세포가 존재합니다. 공변세포가 존재하고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할 수 있게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위에 있는 표피세포와 밑에 있는 표피세포의 대부분은 광합성이 없어요. 아니,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해요. 근데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해서 물이 들어가면 기공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구멍을 기공, 요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잎은 기본적으로 표피가 존재하고 표피세포들이 위, 아래, 그러니까 앞면, 뒷면 다 표피세포가 감싸고 있는데 표피세포의 대부분은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 안 하고 투명해서 빛이 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빛이 투명해서. 그러면 들어간 빛은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에 있는 엽록체가 싹 다 작용을 해서 물관을 통해 들어온 물을 가지고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영양분을 만들어서 저장시켜 버릴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은 체관을 통해서 식물체의 각 부분에 다 연결이 돼서 공급이 되겠죠. 그런데 울타리 조직은 햇빛을 위에서 바로 받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빽빽하게 배치를 해놓은 거고, 해면 조직은 물과 수증기 형태로 또는 그냥 물의 형태로 또 이산화탄소가 기체 형태로 공급될 수 있게 듬성듬성 해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도 뒷면도 표피 조직이 존재하는데 공기가 물이 나가고 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하는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변세포가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하면서 기공을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피세포는 기본적으로 엽록체가 없지만 표피 중에서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다. 아니죠. 모든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다가 아니라 표피세포 중에 대부분은 엽록체가 없지만 표피세포 중에 공변세포라는 애들은 엽록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잎의 단면들을 봤으면 우리는 여기 기공이 존재하는구나. 기공. 이 기공통이, 이 구멍이 왜 뚫렸을까? 이 구멍은 물관에서 만들어진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잎이 광합성을 하려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쪽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공급시켜주는 구멍의 역할을 해서 이 공변세포가 기공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거를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우리는 증산작용을 배워요. 증산작용은 식물체가 잎에서 물을 수증기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밖으로 배출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수증기로 밖으로 배출해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왜 일어나냐? 왜 물을 배출해야 새 물을 흙에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빨대로 어떤 음료수를 받아 마실 때 우리가 음료수를 삼키지 않으면 음료수를 마시다가 끝나겠죠. 더 이상 안 들어오겠죠. 근데 꿀꺽꿀꺽 해서 입안에 있는 음료수가 내려가야 물이 새로운 음료수를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잎의 뿌리에 있는 뿌리 줄기 잎이 존재할 때 물이 나가야 여기 있는 물을 당길 수가 있고 계속 당겨서 결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나가야 증산작용으로 물이 나가야 물이 빨아들여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흙 속에 있는 물이 줄기를 통해서 이까지 가서 증산적으로 나가고 이때 일부의 물을 광합성에 사용할 거예요. 일부의 물을 사용하고 나서 물이 공급이 계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분의 물을 그냥 버리면 물을 계속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물은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죠? 아까 풀에서 배웠죠? 삼투현상으로 물을 흡수해서 관다발 중에 물관을 통해서 물이 줄기를 거쳐서 잎으로 가면 증산작용을 통해서 기공으로 수증기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공기 중에 물이 생겨나게 되죠. 수증기로. 이 증산작용은 177페이지 실험 ABC 나와 있는 실험으로 알 수가 있는데 눈금 실린더에 똑같은 눈금 실린더 3개를 준비하고 물을 다 똑같이 집어넣어서 여기는 가지만 달린 가지만 있는 잎이 없는 가지, 여기는 잎이 있는 가지, 여기는 잎이 있는 가지를 했는데 비닐봉투로 감쌌어요. 이렇게 되면 뭐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특정 시간을 보면 얘는 물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요. 이유는 물을 흡수해서 증산작용으로 수증기로 보내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물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얘는 물이 얘보다 많이 줄어들지 못해요. 줄어들다가 멈춰요. 이유는 증산작용으로 여기 수증기가 나왔는데 이 수증기가 밖으로 퍼져야 계속 수증기를 내보낼 수 있을 텐데 여기 수증기가 너무 많으니까 물이 더 이상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가다 멈춰요. 얘는 증산작용을 못하죠. 왜? 잎이 없으니까. 잎이 없으니까. 그래서 줄어들더라도 표면에서 줄어들면 아주 조그만 물의 양만 줄어들 거고 혹시라도 이 물에 식용유라도 딱 깔아놓으면 증발작용 하나도 안 일어나서 물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양을 비교해보면 증산작용을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증산작용 하다가 막히게 되게 이렇게 비닐봉지 감싸면 증산작용 하다가 멈출 거고 가지만 있고 잎이 없으면 증산작용이 안 일어날 거예요. 이제 증산작용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증산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증산작용을 하는 곳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바로 뒤에 있는 표피 대부분의 표피 조직이 이렇게 뒤에 있는 표피 조직의 표피세포는 투명하게 엽록체도 없이 존재하는데 제가 좀 더 약간 성의있게 그리면 이러한 모양의 세포들이 잎에 중간중간 있어요. 우린 이러한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해요. 공변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뭐가 존재하냐? 선생님 점으로 찍은 엽록체가 존재해요.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하고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맥에 있는 물을 공급받으면 되겠죠. 물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공급되면 물이 공변 세포에 들어가면 물이 공변 세포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이 생기냐? 풍선을 부는 거랑 똑같아요. 풍선 불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죠. 물이 들어가면 이 세포가 부풀어 오를 거예요. 불어서 부풀어 오를 거예요. 문제는 내가 여기 색칠한 부분이에요. 이 색칠한 부분은 딱딱하고요. 잘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깥쪽은 늘어날 거고요. 길이가 일정한데
이쪽도 길이가 일정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색칠을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게 이쪽 길이는 늘어나지 않고 이쪽 길이만 늘어나네요. 다시 한번. 이쪽 길이는 늘어나지 않고 이쪽 길이만 늘어나네요. 그럼 이쪽 길이가 늘어나야죠. 이렇게 길게 늘어났어요. 근데 안쪽은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휘어져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면 여기는 길이가 늘어난 거고 이 길이 똑같게 되겠죠. 물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겨날 거예요. 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금 그린 현상이 여기서 생겨나서 색칠한 부분이 안쪽으로 휘고 색칠한 부분이 안쪽으로 휘고 공면세포는 이렇게 되겠죠. 역시 표피세포는 주변에 막 존재할 거고요. 공면세포에 당연히 세포의 핵도 존재하겠죠. 엽록체도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공면세포니까 구멍이 생겼죠. 이 안쪽은 입 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멍 자체를 우리는 기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공,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공이 생기니까 기공을 통해서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176페이지에 있는 잎의 단면도 해면 조직세의 텅 빈 공간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면 조직 사이에 수증기가 많았는데 이 수증기가 여기로 나오면 해면 조직 사이에 수증기가 줄어드니까 물관에 있는 물이 다시 증발하고, 그러면 물관에 있는 물이 줄어드니까 관다발 속에 있는 물관에 물이 잎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뿌리에서 물을 올려주고, 뿌리는 흙에서 물을 삼투현상으로 짜바당기고, 그래서 흙 속에 있는 물이 삼투현상으로 뿌리로 들어가서 관다발 속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줄기를 계속 쭉 올라가서 잎에 쓰이고 나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식물은 물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동시키고 밖으로 보내면서 빨아들인 물을 광합성에 쓰는 거예요. 소량 혹은 중간량 정도를.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여기 178페이지 어떻게 적혀있냐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가 있고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증산작용은 어떨 때 잘 일어날까요? 빨래가 잘 마른 것과 똑같이 더울 때 잘 일어나고요, 햇빛이 쨍쨍할 때 잘 일어나고, 온도가 적당하게 높을 때 잘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야 잘 일어나고, 건조해야 잘 일어나겠죠. 그래야 바깥쪽에 수증기가 없으니까 수증기가 팍팍 나가겠죠. 잎의 안쪽은 수증기가 많으니까, 물관 때문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범위 단원이고요. 특별히 181페이지까지 있는 중단의 마무리 읽어보는 것과 함께 시험범위로 적혀있진 않지만 어디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200페이지와 203페이지,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있는 단원 매듭짓기는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 문제는 한 번 더 풀어보면 여러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고, 파일 3개가 이번 시험범위입니다. 파일 3개 다 보고 복습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